사드 문제로 한중 간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냉각기를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 개선 의지가 되게 강해요. 사실 제가 이제 뒷얘기를 들은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조선비즈가 발간하는 경제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이라고. 거기에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기자 생활은 한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했네요. 근데 기자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그중에 20년은 제가 중국과 인연을 상당히 깊게 한 기간이에요. 제가 첫 번째 특파원을 한 게 2003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특파원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베이징 특파원을 한 두 차례 했고요. 그 사이에 중국에 대한 컨텐츠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중간에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3년간 중국으로 건너가서 인민대라는 곳에서 금융으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엄청난 무슨 뭐 대단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중국을 계속 경제 분야 쪽을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어서는 나름 좀 맥을 짚고 있다 정도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북중 러연대 상황 속에서 전승절이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바로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그렇죠? 일본을 그 다음에 곧바로 미국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그래서 이른바 이제 한미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일 삼각연대가 이제 결성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번에 이제 전승절 행사에 북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하고 그래서 북중러 정상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이게 마치 무슨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하는 구도를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외견상은 이제 그렇게 비춰지긴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보냐면 한미일에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갖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무슨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꼭 뭐 적대시한다, 절연한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관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슈가 됐던 발언이 안미 경중을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안미 경중. 그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건데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냥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보는 때로는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고 왜? 그 북한과의 어떤 평화, 화평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협력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예전에 중국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또 추가 투자 얘기도 나왔고 기본적으로 7월 30일 날 합의했던 무역 관세 자체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나름 이제 성과 뭐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틀에 속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쨌든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되게 실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확실하게 내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한미일과 정상이 한번 만났고 북중러가 만났다고 해서 그게 마치 그냥 대립됐다 이런 사진의 어떤 이걸 대비시켜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한 대비가 아닐까. 물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북중러 정상이 만나겠죠. 근데 만나는 형식이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북중러 3명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3자 회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3자 정상회담을. 근데 정상회담도 아주 캐주얼하게 가볍게 정장도 안 입을 수도 있겠죠. 여러 유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만남이 있고 아예 정식으로 3자회담을 갖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정장을 입고 정말 정식으로 이런 그 3자회담을 한다면 그거는 좀 더 심각한 좀 메시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예측일 뿐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장면인 되게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이런 강대강으로 가는 거에 뭐 어떤 현장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데 이번 방문이 한중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사실 전승절 중국의 이제 전승절 행사에 우리 측에 누가 갈 것이냐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장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사실 낮지 않은 지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올해 2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번 갔었어요. 중국을. 그때 간 거는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하얼빈에 가서 그때 현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또 만나게 된다면 1년에 2차례 중국 현지에서 시 주석과 만남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거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상당히 드문 일이고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기본적으로 2016년에 사드 문제로 한중 간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냉각기를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6월 달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이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가 그동안 오랜 기간 이렇게 냉각돼 온 거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이제 뒷얘기를 들은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우리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중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접견한 건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사를 가는데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특사가 가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2월 달에 가서 그때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 한번 와달라 초청을 했는데 그거에 그 어떤 식으로 답을 했냐면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처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이전에 그 어떤 중국 주석들이나 중국 고위 관료들의 답변에 비하면 무지하게 그 직설적이고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준 거죠. 그런데 중국 외교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중국 주석이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다 이러면은 좀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영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수락하는 형식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라는 이제 뒷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한 사례는 작년 11월에 새 중국 대사가 이제 부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첫 출장지가 어디냐면 경주를 갔어요. 오자마자 첫 부임 하자마자 출장을 간 게 경주를 갔어요. 왜 갔겠어요? 그건 이제 자기 국가의 정상이 와가지고 거길 들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숙소도 보고 막 했겠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이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얘기를 할 때는 10년 전의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보면 되는데 10년 전 2015년은 사실 한중 관계의 외견상으로는 가장 피크였다. 정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때 이제 이미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10년 전 2015년 9월 3일 날 천안문 성루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렇죠? 이제 아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있고요.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도 보이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는 한국의 정상이 거기 가가지고 시진핑의 좀 길을 많이 살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사드가 터지면서 한중 관계가 많이 냉각이 됐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원식 의장이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데 두 분의 만남 가능성과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사실 진짜 관심이 많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리 이제 고위급과의 만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의 가장 큰 소통의 수단은 양자 외교라고 그러거든요.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게 상당히 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많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름 의미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을 했다. 그렇죠? 뭐 만나면 무슨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될 수 있는 준비 자료는 전달을 했다. 이제 가능성은 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번에 같이 가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지원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박지원 국회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 이제 남북 간의 관계 개선 현장에 늘 많은 모습을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북한이 그런 측면에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전승절 행사가 특별히 한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벌이는 하나의 잔치예요. 이게 전승절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일 전쟁 이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항복을 받은 주체는 그 당시에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은 지금의 이제 대만을 뜻합니다. 그 장제스 정권이 갖고 있던 그 1945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그 주체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만보다 뭐라 그럴까요? 그 중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위상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받은 거라는 항복 문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본다면 중국이 그 행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승절이라는 거를 국경일로 지정한 게 언제냐면요. 2014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한 11년 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전승절이라는 행사가 공식 국경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열병식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열병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그 해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70주년이 되는 정승절 70주년이 되는 2015년 바로 국경일로 지정한 바로 다음 이듬해 그때 이제 크게 열병식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중국이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많이 알렸죠. 그 현장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다는 얘기고 이번에도 이제 열병식을 또 하는 거죠. 10년 만에 또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 자체가 되게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스스로의 평화를 유지할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지 이거를 갖고 전승절 자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 이런 거는 특별히 그런 거를 설계를 하거나 그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우원식 의장 참석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미국은 달갑지 않아 할 겁니다. 당연히. 그거를 최근에 이거를 달갑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는 한 이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피터 나바로라고 미국 백악관 지금 이제 고문으로 있는 분이에요. 무역하고 이제 제조업 고문인데 아주 강성파입니다. 특히 이제 대중 관계에 있어서 무지하게 강성파인데 이번에 전승절에는 가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전승절 바로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2001년에 만든 그 국제 기구가 있어요. 상하이 이제 국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디 인도 총리가 갔어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갔는데 모디 총리는 이제 인도의 정상이 아닙니까? 인도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의 최대냐면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피터 나바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어떻게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이 그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악수하러 가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상과 뭔가 이게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의 트럼프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 그걸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얘기되는 피터 나바로의 발언에서 충분히 한중 간의 이 관계의 방향에서 이게 자칫 미국의 어떤 강한 반발이라든가 좀 이것까지는 아닌데 적절히 이게 수위를 지키면서 가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 이제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만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보긴 그렇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당당하고 의연하게 만나되 거기 만나서 할 때의 발언
방문의 내용이나 수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고, 그렇죠? 한중 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드 이후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한령이고, 그 사이에 한중 간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냉각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사실 많이 회복은 됐어요. 그렇지만 완전 회복되지는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그게 있는데,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의 방중이 그런 거를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조금이라도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또 한 번의 이제 만남이 있다면, 양자 만남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발언이 오갈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이번 중국 방문과 전승절 행사 참여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주는 실질적인 시사점이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 되게 강성파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중국 정상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그 고위급이 만나는 것 자체에 되게 불편한 기색을 아주 공개적으로 내비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이건 지켜보고 있다. 근데 미국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뭘 해야 될 걸 못한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중국과 이렇게 대결을 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개적인 발언이었잖아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이 모든 전면적인 디커플링이나 전면적인 대결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 현실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가느냐를 아주 현명하게 실리적으로 잘 찾아가면 좋겠어요. 중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분간은 중국 그 경제 자체는 조금 이렇게 반등보다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비 부진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GDP를 얘기를 할 때, 경제를 얘기할 때 좀 어렵긴 한데, 보통은 이제 소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 그 다음에 또 정부 지출 뭐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비가 되게 약해요.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소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물론 5% 정도는 나온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은데,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가 너무 괴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증시가 잘 되는 게 뭔가 제대로 된 중국 경제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괴리가 되고 있다, 이러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주가라는 게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중국 소비가 일어나려면 부동산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부동산 침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개선 기미도 많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시면 얼추 보면 이게 되게 지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소비가 이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요, 물가를 볼 수가 있어요. 물가가 이제 높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남아 돈다는 표현은 그렇고, 돈이 넘쳐 흐르니까 돈값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요가 크면 물가는 올라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비력이 많이 커지면 당연히 물가는 오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만큼 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지금 상승률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되게 낮다라는 거고,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 공장에서 출하되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마이너스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을 이제 한 권 이제 올해 초에 썼는데, 그 제목이 이제 두 얼굴의 중국 경제인데, 그게 뭐냐면, 경제 자체는 지금 방금 얘기드린 대로 되게 부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첨단 산업, 특히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전 세계에서 지금 1등하는 품목들이에요. 그것도 첨단 영역이고, 엄청나게 잘 나가지 않느냐? 그럼 잘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의 착시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얼굴이 있습니다.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 방금 얘기 드린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 3대 산업이라고 중국 내에서 부르거든요. 신 3대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업이 정말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만큼의 수준의 엄청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직은. 중국 언론에 2023년 기준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2023년에 처음으로 이 신 3대 산업의 수출 규모가 합쳐서 1조 위안을 돌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조 위안. 1조 위안이면은 지금 한 190원이긴 한데 1위안이 한 200원 치고 하면은 한 200조 원이잖아요. 적지는 않아요. 1년에 200조 원 수출을 했다. 적지는 않은데 이 규모를 봤더니 제가 한번 봤더니 작년에 2024년에 한국의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액이 한 그 정도 돼요. 한 204조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전 세계 수출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5%입니다. 5%가 안 돼요. 5%가 안 되는 걸 갖고 마치 이게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가 마치 막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잉이죠. 5%라는 숫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중국 경제가 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얘기한 1조 위안 돌파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이 세계 1위가 됐다.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 1위 품목이 됐다. 태양광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런 수치만 얘기하지 그 자체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고 있죠. 그래서 그 여러 수치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아직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반등하기에는 기대가 아직은 조금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한국 경제에는 경쟁 위험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지금 위협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잖아요. 지금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그 업체인 여천 NCC라고 그러나요? 그 대림하고 지금 DL그룹인데 대림하고 이제 한화그룹이 합작한 초우량 기업이었어요. 그냥 모든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고 연봉도 최고 연봉을 준다 그러고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지금 적자를 내 가지고 지금 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는데 자금 수혈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는데 물론 복합적이에요.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발 저가 과잉 공급 이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좀 좋은 제품, 좀 질 좋은 제품 많이 만들면 되지. 근데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범용 제품이 있고 화학 제품이 스페셜티라고 해가지고 좀 특수한 이제 그런 용도도 있는데 그런 영역까지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계에 불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게 역시 또 철강 영역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조선이요 작년까지 15년 연속 세계 1위를 했어요. 보통 조선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지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건조량 그렇죠? 그다음 신규 수주량 그다음에 신규 수주했는데 건조하고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15년 연속 1위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이 그 물량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냐? 기술 질적이 안 되냐? 그 철강은 최고의 제품이 이제 냉형 강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자동차 강판을 써요. 자동차. 물론 이제 최고급 자동차에는 아직 중국산 그 냉형 강판을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일부 있지만은 이미 냉형 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의 최고의 그 기술이 뭐냐면은 크루즈라고 그래요. 크루즈선이 아시잖아요. 크루즈가 그게 한 2천만 개인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서 정말 종합 예술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이미 중국 최대 선박업체가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급 능력이라는 거는 전 세계 수요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비난만 해야 되느냐? 중국 과잉 공급 억제하라고 어떤 이런 외교적 어떤 통상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앞서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라든가 특정 영역에서 우리와 협력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물론 그 영역이 예전보다는 줄었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되게
낮추고 우리와 협력을 하려고 그렇게 원해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였어요. 상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수준이 됐다면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협력을 원할 거는 협력을 원해야 돼요. 원하고 협업을 해서 제3국에 공동 진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를 기회로도 조금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감소 속에서 추진 중인 인재 보너스 전략이 실제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지금 이제 인구 보너스 얘기 나오면서 인재 보너스 얘기가 이제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인구 보너스라는 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너스가 생긴다. 어떤 보너스냐? 인구가 많으면은 크게 보면 경제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력이 많으니까 저렴한 인건비가 제공이 된다 이거죠. 인건비가 낮은 그런 그 노동력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구 보너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이제 고령화, 그렇죠? 그리고 출산율도 중국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인구 보너스를 누릴 시기는 지났다라는 게 중국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봤더니 독일도 고령화로 되게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걔네들은 직업 훈련을 되게 강화를 해가지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인재 보너스를 많이 키우는 쪽으로 했다. 그래서 중국도 가능하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중국은 지금 이공계 쪽으로 인력이 무지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 쪽에 인력이 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공계를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뛰어나다는 인재들은 다 이공계 가고, 특히 이제 중국은 특이하게 이공계에 대해서는 이공계 분야의 어떤 천재급에 해당하는 훌륭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런 걸 잘 안 할 텐데, 적극적으로 아예 그냥 선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갖고 있고 해가지고 인재 보너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재 보너스 때문에라도 그렇고 워낙 이공계 인재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정규직 연구 인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1년에 대졸자를 한 1200만 명 양산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이 지금 1200만 명, 올해 이제 122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공계 전공자가 45%라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한 미국의 2배 된다고 그래요. 숫자로는. 근데 그 비중으로도 되게 커요. 한국하고 미국이 한 20-30% 되는데 중국은 이제 45%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한 통계가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 상위 20%에 해당하는 AI 연구자의 출신국을 봤더니 한 47%를 차지하더라. 압도하고 있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그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던 많은 중국인 인재들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것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 있던 외국인, 중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뭐 노벨상 뭐 수상을 했던, 뭐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분들도 중국 쪽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인재 보너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중국의 금융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스키 모멘트 같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스키 모멘트는 상당히 이제 강한 위기를 보통 얘기를 할 때 묘사가 되는데, 중국에서 그런 엄청난 우리 한국이 겪었던 97년에 겪었던 IMF 그 위기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위기는 올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관측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통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통제도 되게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은행들은 그냥 대부분 다 국유은행으로 보시면 돼요. 일부 뭐 민영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철저한 당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가 가능하다. 금융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까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은행 대출 이런 쪽에서는 확실한 이제 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민스키 모멘트를 얘기를 할 때 하는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중국이 딱 부합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이 팽창이 돼요. 근데 금융은 기본적으로 갖는 속성이 과도하게 팽창을 하게 되면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이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 금융학자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금융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미국식의 어떤 금융 산업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게 2008년이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명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금융을 월가가 지배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컸는데 이제 그 대가로 엄청난 금융 위기를 가져온 거죠. 그렇죠? 네, 그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명과 암이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그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 산업을 월가 수준의 IB를 엄청 키운다든가 그런 엄청난 시장 경제 기반의 어떤 금융 산업을 엄청 키운다. 이런 것보다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보조 산업으로서의 금융 이게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식으로 가다 보면은 미국식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가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은 뭐 정권을 바꾸면 되겠지만 중국은 정권이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공산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간 중국을 영원히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국 지도부의 가장 핵심 원칙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약간 과거에 비해서 그런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스키 모멘트로 얘기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금융 위기 국면은 나타나기 힘들 것 같다. 다만 중국이 지금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는 민간 투자가 되게 약화가 되고 있어요. 민간 투자. 네.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가 대표적인 중국의 투자 지표인데요. 그것도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시면 알아요. 그냥 민간 투자가 그 파란색인데 민간 투자 증가율이 이미 이제 아예 하락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고 그래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97년 한국이 겪었던 IMF 위기와 같은 모습보다는 일본식의 활력을 잃은 경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또 경제학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나 CATL 같은 기업이 보여주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할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확실히 지금 미국보다 기술 우위를 보이는 영역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사실 화웨이를 그렇게 제재를 했던 게 5G 영역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특허 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화웨이 장비를 쓰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뿐만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고 동맹국에 그렇게 압박을 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은 DJI라는 선전에 있는 중국 기업이 거기가 지금 민용이긴 하지만 민용 시장의 70%를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중 사용 기술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군소용으로도 되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위협을 받고 있고 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3대 영역, 첨단 산업 영역이죠. 이거 역시 다 미국보다는 앞서 있죠. 그리고 AI 모델은 생성 AI 모델은 오픈 AI다 뭐 이래가지고 구글 이래가지고 거의 미국 기업이 주도를 하고 미국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딥시크라는 중국의 어디 스타트업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내놓은 추론형 모델이 이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영역이 이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게 미국 정도와 붙을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중국밖에 없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이것도 꽤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 요즘 언론에 보면은 뭐 세계 최초 무슨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기술 개발 뉴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술 굴기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이제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과 통제가 중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서방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상당수가 yes 그럽니다.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통제와 제약이 되는 문화에서는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된다. 혁신이라는 건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그런 문화나 토양에서나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AI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고, 걔네들 양자 컴퓨팅 어떻게 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의 영역에서 혁신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반박을 합니다. 자, 그거는 생각을 해봐라. 전기차를 걔네들이 처음 만들었냐? 배터리를 처음 했니? 이렇게 처음 한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냉장고, TV 이런 거 세상에 없던 거 처음 만드는 개념은 그걸 만든 건 아니잖아. 물론 4대 발명은 옛날에 있었지. 그렇지만 그거는 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영역 없잖아. 그건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지. 마이크로 혁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작은 혁신은 가능하지만 그런 획기적인 그런 혁신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연히 제도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 리스크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 소련이 붕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도 리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련도 과학자가 많았어요. 당연히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미국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처음으로 그냥 위성을 먼저 쏘아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 되게 뛰어났어요. 근데 그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기술 우위를 갖고 왜 미국에 졌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서? 그거는 제도가 경제를, 그 기술 우위를 경제로 제대로 구현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 그렇죠? 사유재산의 확실한 인정,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서방의 경제학자들의 논리예요. 근데 그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혁신 제품에 대한 응용은 무지하게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6월 달에 중국을 개인적인 일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웬만한 모텔이나 호텔에서는 꼭 있는 그 아이템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배달 로봇이에요. 배달 로봇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음식 배달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 배달에 모텔이나 호텔에 그 방까지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걸. 그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배달 기사로 위장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음식 배달은 그 배달 로봇에 가가지고 딱 눌러요. 누르라고 그래요. 그 누르면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방번호를만 찍으면 돼요. 그럼 방번호 찍으면 그 로봇이 내 방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당신 배달이 왔으니까 내가 지금 올라갈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면은 거기서 또 전화가 와요. 걔가 초인종을 못 누르니까 걔는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는 너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나와. 그러면 내가 가서 문을 딱 열면 와서 기다리고 있고, 나 도착했으니까 이거 눌러서 너 그거 가져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가져가니까, 그리고 다시 좀 눌러줘. 나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딱 누르니까 그게 알아서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게 일상이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보다 중국이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더 저렴한 인건비를 쓸 수 있는데, 인건비가 더 낮은 인력을 쓸 수 있는데 아예 사람을 안 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시장 경제만으로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는 전문가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중국 정부가 막 시켰을 거야.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배달 로봇 시장은 형성이 안 돼요. 시장 경제만 맡기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혁신 수용도는 상당히 높죠. 그 수용도를 가능하게 하는 건 시장 경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국가 통제가 가능하고, 그 통제하는 사람, 엘리트 계층들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식이 있고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냉장고, 세상에 없던 냉장고, 세탁기, 이거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생겨가지고 많은 주부들을 해방시켰고, 그렇죠? 냉장고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식품 산업도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게 가능하니까 많은 혁신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혁신까지는 가능할까? 그건 좀 다른 얘기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장하는 모습은 있겠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제도 리스크가 최소화돼야 된다. 그 제도 리스크는 통제와 이런 어떤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시진핑 국가 주석이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통제와 강한 이 그립감을 갖고 이렇게 억제를 하는 그런 걸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분석이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진핑 주석의 개인 과거가 지금의 강한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그 필요성을 갈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화 삼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삼체의 첫 장면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넷플릭스의 영화 삼체의 첫 장면이 뭐냐면, 문화 대혁명 때 거기 그 이공계 아마 물리학과 교수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고초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자한테 그래서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그 모습을 본 그 딸이 이제
그 주인공이죠. 그 딸이 그 엄청난 그 잔혹한 장면을 이제 목도를 해요. 심지어 그 고초를 받는 그 교수의 부인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정말 사라지는 아주 그 잔혹한 모습인데 거의 비슷한 모습의 경험을 시진핑 본인이 했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그 에피소드가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 이제 부총리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오쩌둥 시기에 반동 분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하방을 당합니다. 하방을 당하니까 당연히 그 하방당한 고위 이 관료의 자제도 당연히 반동 문자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 공산당 입당을 하는데도 수차례 퇴짜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그런 전력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화대혁명 때는 반동 문자들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에 딱 이제 올려 세워가지고 그 꽃갈 모자를 써요. 우리는 이제 뭐 생일 잔치할 때나 쓰는 꽃갈 모자인데 그게 아니고 철로 된 꽃갈 모자를 씌웁니다. 거기에 막 적혀 있어요. 뭐 시진핑 나쁜 놈, 뭐 다도하라, 뭐 이런 얘기 막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거 써놓고 그 어린애예요. 어릴 때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외칠 거 아닙니까? 시진핑 나쁜 인간, 뭐 물러나라, 반동 문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그게 삼체 영화의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를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요.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통제를 싫어할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마오쩌둥이 1인 지배의 그 통제가 강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험 때문에 시진핑 그 중국의 1인자가 됐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설마 1인 집에 이런 걸 할까?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 친구는 괜찮게 할 거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거꾸로 갔거든요. 상당히 1인 지배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그거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럼 자기가 겪은 그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그런 혼란은 왜 생겼느냐? 공산당이 제대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홍위병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히 이 상황을 장악을 하고 통제를 했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통제가 됐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확실한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시진핑이 이제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 마오쩌둥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내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당이 군인, 군사, 그 다음에 정치, 학문,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 모든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처럼 똑같이 통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인식은 같아요. 단지 마오쩌둥이 제대로 완벽하게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산당이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트라우마 같은 그런 혼란이 일어났다. 혼란이 생겼다라는 게 시진핑의 인식이지 않을까.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뭐 실각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마도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랬을 거다. 그냥 그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려면 안 돼. 좀 일을 좀 덜어내. 그러면서 약간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통제의 끈을 낮춘다든가 약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하여간 흥미롭긴 한데 중국의 그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성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 제도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이제 중국을 이끄는 그 중국의 지도부에 해당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엘리트 계층이겠죠. 그 사람들이 잘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두 얼굴의 중국 경제. 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많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어쩔 때는 중국이 되게 잘 나간다. 흔히 뭐 AI 뭐 잘 나간다. 막 기술 혁신 막 뛰어나다. 우리를 추월했다. 반도체도 곧 따라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왜 중국 경제 곧 무너질 것 같다. 곧 뭐 미국 GDP 뛰어넘는다고 하더니 다시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도대체 어느 게 중국의 진짜 모습이야? 명확하게 얘기해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한번 하긴 했는데요. 전혀 괴리되거나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 되게 어려운 거 맞고요. 중국 기술 산업 혁신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게 고리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경제학자들의 사실 과제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 혁신과 산업의 어떤 발전이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그걸 가로막는 어떤 장애 요인은 없을까? 그게 이제 보통 제도의 문제로 보거든요. 사유재산권 제도로 인정되는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을 바라볼 때 제가 늘 이제 같은 지인들이나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저도 공감을 하고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참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다. 워낙 큰 나라긴 하지만 제가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상하이를 갔었는데요. 상하이에 난징 동루라고 그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거리가 있어요. 보행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화웨이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 있어요. 바로 그 건너편에 유명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웨이 매장에는요, 자동차도 전시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화웨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중국에서 지금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고급차 시장에서는 1위를 하는 그 브랜드도 있어요. 1위 화웨이가. 그러니까 화웨이는 직접 차를 만들지 않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데 그 건너편에 그 꽤 고급 백화점이에요. 거기 지하에 제가 뭐 선물용 차를 사려고 잠깐 내려갔었어요. 거기서 뭘 발견을 했냐면 한국 글자가 적혀 있는 과자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브랜드가 아니에요. 아마 짝퉁이거나 아니면 사실 이제 컨텐츠 K푸드 해가지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입힌 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제과 업체가 만들 수도 있죠. 사실은 순수 짝퉁이라기보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동시 존재를 해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그 매장을 한번 갔다고 해서 막 그냥 난리 났다는 게 아니고 그 짝퉁이라든가 베끼는 그런 현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나라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인상적인 제가 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내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가 뭐냐면 비행 택시예요. 비행 택시.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안 타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어요. 파일럿이 없어요.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거의 경쟁적으로 저공경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막 키우고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곳에서 그걸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료로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한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이제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의 정말 첨단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행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된다라는 건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제 되게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건데 중국의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쪽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이 하냐면 중국 지방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중교통 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마을버스 같은 게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을버스가 없어가지고 멈춰야 되는 곳이 있는 곳이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행택시가 대중을 실어나르는 곳이 있는 곳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도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 케이블을 까는데 첨단 광 케이블을 곡괭이로 파가지고 까는 나라가 인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괴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니까 안 돼라는 것보다는 중국도 계속 바뀌어요. 과거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해로 이제 수교 한 33년 됐죠. 92년이니까 수교 33년이 됐는데 92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중국이죠.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미 상당히 발전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이고 한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사드 이후에 태어났던 한국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좀 고민이긴 한데 이런 현중 정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사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계속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바라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무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얘기는. 지금 제일 중국을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면 있냐? 인천공항 가라. 방금 내린,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린 그 사람이 가장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시각각 자꾸 변하니까 변한 모습 그대로 물론 그 사이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은 있겠죠. 그것도 같이 봐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기 나왔으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좀 혹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이코노미 조선인데요. 그게 이제 그 경제 주간지긴 한데 그 핵심이 커버 스토리입니다. 커버 스토리는 매주 하나의 핵심이 되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트렌드를 하나 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주제별로 늘 우리는 이제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국내외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보시면 딱 커피 한 잔 값인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